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언덕에 고즈넉이 자리 잡은 오래된 아파트. 2025년 3월의 아침 햇살이 베란다 창을 넘어와 거실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올해로 68이 된 박은숙 여사는 볕이 잘 드는 창가 의자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낡은 시집을 넘기고 있었다. 5년 전 평생의 그림자 같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빛바랜 흑백 필름처럼 더디고 희미하게 흘러갔다. 거실 벽면에는 남편의 인자한 미소가 담긴 큼지막한 사진이 걸려 있었다. 매일 아침 먼지를 털어내며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거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아침엔 햇살이 참 곱네요. 당신이 참 좋아하던 봄 햇살인데 어제는 정훈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바쁘다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지 뭐예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대답 없는 메아리는 적막한 거실을 맴돌다 흩어졌다. 서울에서 잘 나간 IT 회사 팀장이라는 아들 정훈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통화가 고작이었고 결혼해 미국 시애틀로 건너간 딸아이는 화면 너머로 손주들의 재롱을 보여주는 것이 연례 행사였다.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잠시 위안을 주었지만 통화가 끝나면 밀려오는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다. 박은숙. 그녀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0여 년간 아이들의 글쓰기를 지도하며 호랑이 선생님과 엄마 같은 선생님이라는 두 가지 별명을 동시에 얻었던 뼛속까지 교육자였다. 정년 퇴직 후에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유지하려 부단히 애썼다. 동네 복지관 서예 교실에도 나가보고 등산 동호회에도 기웃거려봤지만 평생 아이들과 부대끼며 살아온 그녀에게 노년의 사교는 어색하고 겉도는 느낌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혼자만의 성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자존심은 단단했지만 외로움은 그 자존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마음을 좀 먹었다. 남에게 패기치는 것을 싫어했고 자식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아프다는 말 한마디, 외롭다는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저 괜찮은 척, 씩씩한 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최근 그녀의 무료한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아들이 어머니, 심심하실 때 보세요라며 깔아준 스마트폰의 시의 향기라는 앱 덕분이었다. 처음에는 눈이 침침하고 손가락도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며칠 밤낮을 씨름한 끝에 제법 익숙하게 앱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린 수많은 글들이 있었다. 그녀는 잊고 있던 문학소녀 시절의 감성을 되살려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봄비라는 짧은 시를 조심스럽게 올렸다. 창밖에 봄비가 내린다. 내 마음에 내리는 그리움처럼 톡톡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당신인가요? 여전히 나를 찾아온 당신인가요? 별 기대 없이 올린 글이었다. 그런데 며칠 뒤 알림이 울렸다. 낯선 아이디로부터 댓글이 달려 있었다. 김민준 교수. 선생님의 글에서 마른 땅에 스며드는 봄비 같은 깊은 감수성이 느껴집니다. 짧은 글귀에 담긴 여운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혹시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시는지요? 선생님의 글에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느껴져서요. 교수. 박은숙은 심장이 작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선생님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교수라는 호칭은 왠지 모를 동질감과 함께 높은 지성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을 언급하다니. 그의 프로필 사진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이 지적이고 온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다. 배경으로는 서재인 듯한 공간이 흐릿하게 보였다. 박은숙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고 최대한 담담하게 답글을 남겼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소일거리로 끄적여 본 것뿐인걸요. 윤동주 시인. 물론 좋아하지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답글을 보내기가 무섭게 김민준 교수로부터 쪽지가 날아왔다. 겸손하시군요. 선생님의 글에는 단순한 소일거리를 넘어선 깊이가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시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선생님 같은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제 아이디는 포엣 김77입니다. 박은숙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이와의 개인적인 연락. 그것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라니. 아들 정훈이라면 분명 어머니 절대 안 돼요. 위험해요. 라고 펄쩍 뛸 일이었다. 하지만 교수라는 든든한 신분,
숨겨진 보석이라는 달콤한 칭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글을 알아봐주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그 진심 어린 태도가 그녀의 오랜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교수님인데 설마 이상한 사람이겠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며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김민준 교수를 추가했다. 까똑! 곧바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는 그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다정한 인사가 떠 있었다. 박은숙 선생님, 김민준입니다.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는 편하게 은숙 씨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시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영혼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박은숙이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동서양의 고전과 현대 문학을 넘나들며 해박한 지식을 뽐냈고 박은숙이 좋아하는 시인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자신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비교 문학을 가르치다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고 깊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번역과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카톡 음성 메시지를 통해 가끔 들려왔는데 약간의 노이즈가 섞여 있었지만 부드럽고 차분한 톤이었다. 은숙 씨의 글을 읽으면 돌아가신 제 아내가 떠오릅니다. 그 사람도 은숙 씨처럼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었지요. 아마 하늘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 금방 친한 친구가 될 겁니다. 그는 교묘하게 동질감과 연민을 자극하며 박은숙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파고들었다. 박은숙은 그의 학식과 사려 깊음, 그리고 그가 가진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빠르게 그에게 빠져들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안부 인사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시와 음악,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박은숙의 작은 푸념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여 주었고 그녀의 지혜와 경험을 끊임없이 칭찬하며 잊고 있던 자존감을 되살려 주었다. 은숙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그 지혜와 통찰력은 그 어떤 학문보다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은숙 씨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은숙 씨라는 다정한 호칭은 이제 그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남편이 떠난 후 누구도 그녀를 그렇게 다정하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존중하며 불러주지 않았다. 그녀는 잊고 있던 설렘과 함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 교수는 이제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 외로운 영혼을 위로해주는 특별한 존재,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김민준 교수는 조심스럽게 특별한 제안을 꺼냈다. 은숙 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은숙 씨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에 좋은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문학 교수가 아닙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가문들과 교류하며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고미술품 투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비밀 투자 클럽에 대해 설명했다. 극소수의 VVIP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높은 수익률은 물론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은숙 씨. 이건 역사의 한 조각을 소유하고 예술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을 증명하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은숙 씨처럼 안목 있고 현명한 분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자유는 물론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문화적 풍요까지 만끽하게 될 겁니다. 투자라는 말에 박은숙은 다시 한번 망설였다. 뉴스에서 보았던 투자 사기 사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김민준 교수님은 달라. 그분은 돈에 연연하는 속물이 아니야.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야. 교수님, 저는 그런 쪽으로는 문외한이라 괜히 교수님께 누를 끼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삼아 소액으로 시작해 보시지요. 100만 원 정도면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나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번 기회에 18세기 프랑스 화가의 희귀 수채화를 공동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는 그럴듯한 그림 사진과 함께 복잡한 영어로 된 투자 설명서 파일을 보내왔다.
박은숙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예술의 가치라는 거창한 명분에 마음이 움직였다. 1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무엇보다 그를 믿고 싶었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그가 알려준 미술품 투자관리재단이란 이름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며칠 뒤 김민준 교수로부터 환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다. 은숙 씨, 축하합니다. 역시 은숙 씨의 안목은 탁월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긴급 입수한 수채화가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파리의 한 컬렉터에게 낙찰되었습니다. 투자금이 정확히 12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박은숙의 스마트폰으로 입금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통장에는 정확히 12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 쉽게 아무런 노력 없이 돈이 불어나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짜릿했다. 김민준 교수에 대한 신뢰는 이제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첫 투자의 성공 이후 김민준 교수의 유혹은 더욱 달콤하고 구체적이 되었다. 그는 박은숙과의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은숙 씨, 이제 곧 우리의 시간이 올 겁니다. 다음 투자만 성공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프랑스 파리로 떠나는 겁니다. 센 강변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아침에는 갓 구운 크루아상과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을 거닐며 예술을 논하는 겁니다. 저녁에는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로에게 시를 읊어주는 거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은숙 씨,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매일 축제 같을 겁니다. 그가 그리는 미래는 박은숙이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삶이었다. 그녀는 완전히 그의 마법에 걸려들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따랐다. 그는 우리의 특별한 관계와 투자는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한다. 보안이 생명이다. 절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고 박은숙은 그 말을 철저히 지켰다. 아들 정훈이 출장차 부산에 들렀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 전에 없던 생기가 도는 것을 보고 어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냥 운동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니 그렇지라며 둘러댔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들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김민준 교수의 경고와 함께 아들이 자신의 로맨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다. 박은숙은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며 김민준 교수와 카톡을 나누고 있었다. 그때 그로부터 다급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숙 씨,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프랑스 귀족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인상파 거장 모네의 미공개 연작 한 점이 비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5억 원의 가치를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는 특별 루트를 통해 1억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절반은 제가 아는 유럽 컬렉터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송금하지 않으면 기회는 날아갑니다. 5천만 원. 박은숙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남편이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이자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다. 교수님, 5천만 원은 제 전 재산입니다. 너무 큰 돈이라.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은숙 씨, 지금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그렸던 파리의 아침을, 몽마르트르의 저녁을 잊으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기회만 잡으면 우리는 평생 돈 걱정 없이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은숙 씨에게 손해를 끼치겠습니까?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하면서도 단호했다. 우리의 미래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가지고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 기회를 놓치면 그를 실망시키게 될 것이고 어쩌면 이 모든 꿈같은 관계도 물거품처럼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모담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3시까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박은숙은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와 외출 준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불안과 기대로 상기되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퇴직금 통장과 도장을 꺼냈다. 남편의 땀과 시간이 담긴 소중한 돈.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한번 돌아보았다.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정훈이, 우리 딸, 그리고 나를 위한 일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그녀는 굳은 결심을 한 듯 집을 나섰다. 해운대 신시가지에 위치한 K은행은 점심시간이 막 지나 비교적 한산했다. 박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번호표를 뽑고 초조하게 순서를 기다렸다. 손에는 퇴직금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김민준 교수가 알려준 낯선 이름의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김민준 교수의 달콤한 목소리와 파리의 미래가 그녀의 귀와 눈을 멀게 했다. 35번 고객님, 창구로 오십시오. 그녀가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고개를 돌리자 놀란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정훈이 서 있었다. 서울 본사에서 부산지사로 긴급 출장을 왔다가 잠시 개인적인 용무로 은행에 들른 길이었다. 정훈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박은숙은 화들짝 놀라며 통장을 가방에 숨기려 했다. 하지만 정훈은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불안한 눈빛, 그리고 어색하게 감추려 하는 손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왜 그렇게 얼굴이... 그리고 그 돈은 다 뭐예요? 5천만 원을 송금하신다고요? 정훈은 어머니가 상담 창구로 향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려는 어머니의 팔을 단호하게 붙잡았다. 어머니,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이거 놔라. 나 지금 바쁘다. 중요한 일이야. 나중에 얘기해. 박은숙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정훈은 평소와 달리 완강했다. 그는 어머니를 은행 한쪽 구석,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이끌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시냐고요? 5천만 원이라니요? 어디에 보내시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정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이건 내 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박은숙은 자존심이 상해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아들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연애와 투자를 들켰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고 아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화가 났다. 어머니, 설마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요즘 유행한다는 그런 사기 아니에요? 교수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무슨 사업가? 어머니 돈 노리는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훈의 추궁은 정확히 핵심을 찔렀다. 박은숙은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김민준 교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 그의 신원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게 다가왔다. 그런 거 아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야. 너는 몰라. 너 같은 젊은 애들은 이해 못해. 그분은 나를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하필 어머니한테 그런 엄청난 투자 기회를 주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제대로 아는 거 있으세요? 아들의 거침없는 말들은 비수처럼 박은숙의 가슴에 꽂혔다. 자신을 무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 취급하는 듯한 아들의 태도에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네가 내 외로움을 알기나 해?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겨우 내 인생을 찾으려는 참인데 네가 뭔데 방해를 해?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 비켜라! 박은숙은 울먹이며 아들을 밀치고 다시 창구로 가려 했다. 그 순간 정훈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122를 눌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대로 어머니가 사기당하는 걸 볼 수는 없어요. 잠시 후 은행 안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섰다. 그들 뒤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형사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경제 2팀 이수진 형사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박정훈 씨 맞으신가요? 정훈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박은숙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장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민준 교수와의 약속, 황홀했던 파리의 미래, 그리고 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겪는 이 끔찍한 망신까지. 그녀는 수치심과 절망감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을 떨었다. 해운대 경찰서 상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이수진 형사는 박은숙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박은숙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흘렸지만 아들 정훈의 간곡한 설득과 이 형사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김민준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가 그의 시적인 말투, 다정한 위로, 그리고 황홀한 투자 제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형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 형사는 박은숙 앞으로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화면에는 김민준 교수의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얼굴을 한, 그러나 전혀 다른 이름과 국적을 가진 남성의 SNS 페이지가 여러 개 떠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의 시니어 모델이었고 그의 사진은 이미 수많은 로맨스 스캠에 도용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흔하게 찾을 수 있는 도용된 사진입니다. 어머님과 대화한 김민준 교수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박은숙은 숨을 헐떡였다.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분은 저한테 시를 써주고 제 아픔을 위로해주고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럴 분이 아니에요. 어머님, 그 사람이 알려준 계좌를 조회해보니 이미 여러 사기 사건에 이용된 대포 통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름도 재단도 모두 가짜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IP를 추적해본 결과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VPN을 통해 접속한 것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수사 중인 전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소행으로 강력히 의심됩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은 뒤 소액 투자를 성공시켜 믿음을 주고 마지막에 거액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이 형사는 박은숙과 비슷한 수법으로 전 재산을 날린 다른 노인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 남편과 사별한 사업가,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외로운 할머니.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박은숙이 겪었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때 박은숙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는 나의 뮤즈, 김 교수님이라고 저장된 이름이 떠 있었다. 이 형사는 박은숙에게 눈짓하며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하라고 했다. 박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은숙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아직 송금을 안 하시는 거죠? 지금 3시가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고 지적이지 않았다. 가면을 벗어던진 듯 초조함과 짜증, 그리고 탐욕이 노골적으로 묻어났다. 박은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옆에 있던 정훈이 대신 소리쳤다. 당신 누구야?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당장 경찰에 신고했으니 각오해.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싸늘하고 경멸적으로 변했다. 아들인가? 빌어먹을. 당신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어. 이 어리석고 멍청한 늙은 여자. 당신 같은 노인네가 감히 나 같은 사람과 파리에서의 미래를 꿈꿔? 웃기지도 않는군. 평생 그 외로운 구석방에서 시나 읊으며 썩어버려. 아기에 찬 욕설과 함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뚜.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상담실의 정적을 갈랐다. 박은숙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녀는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지난 몇 달간 그녀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났다. 설렘, 희망, 사랑,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 모든 것이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이었고 자신은 그저 돈을 노린 사기꾼의 어리석은 먹잇감이었을 뿐이었다.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과 수치심이었다. 그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며칠 동안 박은숙은 그림자처럼 지냈다. 밥도 넘기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정우는 회사를 휴가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따뜻한 죽을 쑤어드리고 잠든 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고 가끔은 말없이 등만 토닥여 주었다. 미안함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외로웠다는 것을, 그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은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그래도 최악의 상황만은 막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그 사기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자주 찾아뵙고 좀 더 많이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훈의 진심 어린 사과에 박은숙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내가 어리석고 내가 욕심을 부린 탓이다. 이 나이 먹고도 세상을 몰랐으니. 모자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이 오갔다. 어색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이해가 싹트고 있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박은숙은 정훈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왔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마치 그녀의 부서진 마음을 달래는 듯 혹은 함께 울어주는 듯했다. 한참을 걷던 박은숙은 늘 앉던 벤치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때 정훈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만년필과 예쁜 아파가 장식된 새 수첩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교사 시절 즐겨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어머니,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퇴직하면 다시 마음껏 시를 쓰고 싶다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 말고 어머니만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요. 이제 다시 시작해보세요. 슬픔도 아픔도 후회도 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박은숙은 떨리는 손으로 펜과 수첩을 받아들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손끝에 묵직한 온기가 전해지는 듯했다. 그녀는 텅 빈 수첩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무엇을 써야 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두려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펜을 잡은 손에 아주 조금씩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봄 햇살처럼 떨리는 글씨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봄 햇살이 그녀의 앙상한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철석였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이며 새로운 시작을 속삭이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려왔다. 그녀의 시간은 비록 더디고 아플지라도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